안녕하세요. 2022-2023 시즌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맨체스터 시티가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2대 0으로 졌는데요. 진 것도 진 건데 이날 경기 유효 슈팅도 하나도 없을 정도의 부진을 보였습니다. 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8강전 결과 살펴보면요. 먼저 경기를 치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찰튼의 3대0 완승 거뒀고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레스터시티의 2대0 승리,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는 황희찬 선수가 선발 출전한 울버햄튼이 아쉽게도 승부차기 끝에 노팅엄의 패배에 탈락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 경기 맨시티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사우스햄튼의 2대0으로 졌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계속 한 5시즌 동안 리버풀하고 맨시티가 지배를 했었잖아요. 예. 이러면 리버풀 맨시티가 없는 리그컵 4강을 보게 생겼습니다. 네. 사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카라바오컵의 강자다. 그렇죠. 과르디올라 감독이 온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대회도 허투루 치르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FA컵에서도 또 첼시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맨시티가 무리 없이 승리할 거다라고 봤는데, 기록을 보시면 일단 점유율은 뭐 당연히 맨시티가 가져갔는데 네. 슈팅 지표가 조금 흥미로워요. 전체 슈팅 숫자도 7대 12로 밀렸었고요. 예. 무엇보다도 유효 슈팅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게 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맨시티가 아무리 상대가 수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유효 슈팅 하나도 못 때린 경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무엇보다 맨시티는 요즘 빡빡한 일정이다 보니까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그게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전방 3톱에는 알바레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릴리시와 포든이 좌우 윙에 섰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원은 케빈 필립스가 이제 홀딩 미드필더로 선 가운데 이제 균도안하고 팔머가 역삼각 형태로 중원을 구축했고요. 좌우 풀백에 고메스하고 칸셀루, 그리고 중앙 수비로 라포르트와 워커가 나왔습니다. 예, 사실 좋은 선수들이에요. 로테이션을 가동했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실력이 없어서 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스쿼드는 아닌 것 같고, 사우스햄튼보다는 세쿠마라를 최전방에 놓고 암스트롱과 제네퍼를 좌우 측면에, 그리고 워드 프로츠를 좀 끌어올려가지고 공격적으로 최근에 기용을 하고 있어요. 그 미드필드 라인에는 맨시티 출신인 라비아, 이 선수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높은 천재적인 미드필드죠. 이 선수의 곁에는 이제 디알로가 있었고, 포백은 카일 워터피커스와 살리수, 찰레타차르, 그리고 리앙쿠, 바주누 골키퍼도 맨시티 출신이고요. 리앙쿠 같은 경우는 센터백 자원이기도 한데 조금은 이제 상대의 공격을 제어하기 위해서 측면에 나왔는데 또 생각보다 풀백 역할을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사우스햄튼이 주축들을 더 많이 내보냈다라고 할 수 있죠. 거의 그 베스트 11에 가깝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맨시티 상대의 전술로 이제 리앙코를 측면에 배치한 거,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를 상대로 또 사우스햄튼이 좋은 결과를 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이른 시간에 선제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반 22분에 바로 이 리앙코 선수가 오른쪽 수비수로 나와서 전진하면서 상대 맨시티의 공격을 차단하는 이 커트가 굉장히 좋았고, 커트한 이후에도 공을 끌고 올라가서 세쿠마라에게 좋은 패스를 찔러줬어요. 그리고 이 패스를 또 세쿠마라가 논스톱 슈팅으로 돌려놨는데 기가 막히게 구슬을 찔렀죠. 보르드시에 이렇게 좀 넣어보지.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행운이 따른 측면도 있다. 이 선수들의 최고 플레이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추가골이 또 빠르게 나왔다는 거. 전반 28분에도 라비아의 패스를 받은 제네포가 조금 먼 거리, 솔직히 여기는 언더골이죠. 기대 득점 값으로 보더라도 0.03골이었으니까 득점이 될 가능성을 3% 정도밖에 안 봤던 장면인데, 이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이 거의 독수리 슈팅처럼 골키퍼 또 오르테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뒷공간을 확실하게 찔렀는데요. 다만 이 과정도 어쨌건 간에 맨시티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골키퍼까지 올라왔었는데, 거기서 역습을 허용하다 보니까 저런 이제 실점 장면이 나오게 된 거죠. 2대0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전반전 기록 굉장히 맨시티 입장에서 고전을 한 상황이었는데, 전반전 말씀드린 대로 90분 풀타임에 슈팅이 없었으니까 전반전도 없었고요. 또 전반전에 이미 사우스햄튼이 이런 신속한 역습으로 6개나 슈팅을 만들었어요. 맨시티를 상대로 이렇게 많은 슈팅을 때리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 6개의 슈팅을 때리면서 2골을 넣었고, 그 외에 각종 지표에 있어서도 또 맨시티를 상대로 선전했다. 그랬기 때문에 맨시티가 후반전에는 결국에 주전 선수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 시작과 동시에 어쨌건 간에 세르히오 고메스가 뺏기면서 이제 첫 실점을 허용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케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워커가 원래 이 선수가 백스리에서의 센터백은 좀 서더라도 백포에서의 센터백은 솔직히 무리인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굉장히 흔들렸었고, 그래서 아칸지를 바로 넣었고, 또 이제 콜 팔머가 이 경기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이 선수
선수도 원래는 중앙 미드필더보다는 공격 쪽에서 계속 뛰던 선수였는데 그래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니까 에이스인 케빈 데브라이너를 넣었고 또 이제 56분경엔 그릴리시를 빼고 홀란드까지 투입하는 강수를 던졌던 결국 거죠. 이제 더브라이너 정도만 투입해서 좀 골을 만들어보자 했지만 또 이 교체로도 결과를 못 내고 슈팅이 안 나오니까 홀란을 투입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전방의 무게감을 높였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유효 슈팅을 하나도 때리지 못했다. 네. 후반전에 사실 이런 투입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게 골을 내줄 뻔했어요. 먼저 후반 24분에는 포든의 크로스패스를 이제 홀란이 슈팅한 장면인데 솔직히 이 장면은 슈팅이 안 되는 걸 어거지로 차다가 네. 하늘로 오르기도 했고 지금 장면 보시면 이미 사우스햄птон 수비수들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문전을 완전히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박스 안에만 7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에워쌌기 때문에 사실 맨시티가 유효슈팅을 때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후반 32분에는 카일 워커 피터스가 문전 우측에서 막 현란한 스텝 오버에 이어서 돌파까지 성공했고 뒤로 빼준 공을 이제 문전으로 침투시킨 패스가 굴절되면서 아담스가 밀어넣어서 3대 0이구나 했는데 밀어넣는 과정 속에서 아담스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게 확인이 되면서 무효가 됐지만 어찌됐거나 맨시티가 후반전 총공세를 펼치고도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국내 팬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선수 전남 드래곤즈와 울산 현대에서 활약하다가 이번에 월드컵에서까지 골을 넣었던 그렇죠. 오르시아 선수가 이제 사우스햄튼으로 전격 이적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진출까지 했죠. 그리고 이 경기 카라바오컵 경기를 통해서 사우스햄튼 데뷔전을 치렀는데 후반 38분에 들어가서 한 7분 정도 뛰면서 한 차례 슈팅까지 또 했어요. 그런데 패스도 뭐 4개를 연결하면서 뭐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맨시티 FA컵 첼시전도 로테이션을 가동했음에도 대승을 거뒀는데 이번 경기랑 비교하자면 어떤 점들이 좀 달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선수들이 원래 위치에 없었어요. 일단 그 포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왼쪽 윙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맨시티에서. 예. 근데 이 경기에서는 오른쪽 윙으로 나왔었고요. 예. 아니면 이제 이 선수가 미드필더도 좀 많이 서잖아요. 중앙 미드필더도. 예. 근데 첼시전에는 왼쪽 메잘라로 나왔었거든요. 예. 크게 다르진 않은 역할이에요. 왜냐면은 맨시티는 메잘라들이 측면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많이 빠지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은 위치에서 섰는데 이 경기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오른쪽 윙으로 나왔고요. 예. 또 이제 팔머는 해당 경기에서는 첼시전에서 이제 왼쪽 윙으로 나왔었는데 그리고 윙 역할을 많이 수행했잖아요. 이번 시즌 내내. 예.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오른쪽 메잘라 익숙하지 않은 역할을 수행을 했던 거였고요. 또 이제 로드리가 빠지고 필립스가 나온 것도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진 패스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맨시티가 공격 진영으로 아예 가지 못하니까 점유율만 높고 공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데다가요. 또 이제 카일 워커가 중앙 수비수 나온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칸셀루가 일단은 이번 시즌 내내 왼쪽 풀백과 오른쪽 풀백으로 나올 때 차이가 크잖아요. 예. 오른쪽 풀백으로 나올 때 굉장히 부진한데 심지어 최근에는 그냥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다 부진한 느낌이더라고요. 예. 칸셀로 같은 경우는. 월드컵에서조차 사실 중요한 경기에서는 달로색이 주전 경기에서 밀릴 정도로 네. 좀 자신감도 폼도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알바레스, 팔머, 포든 그리고 또 이제 고메스, 라포르트, 워커, 모레노 이렇게 7명의 선수는 2경기 연속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다음 일정들이 죽음의 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예. FA컵과 리그컵에 조금 백업들을 돌리자라고 했겠는데 백업 선수들은 3일 간격으로 경기 치는 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고메스가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거, 팔머가 부진한 모습 보였던 거 아마 체력적으로 붙였을 거예요. 이 선수들은 유스 선수들이거든요. 예. 공격 방향을 보면 사실 맨시티 하면 그 중원 장악력이 대단한 그렇죠. 팀인데 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중앙에서 패스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케빈 필립스의 문제도 있었고 균도안도 지원을 제대로 못해준 부분들도 있고 팔머가 부진했던 것도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사실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빈 필립스가 원래는 특히 2021년에 열렸던 유로에서 잘했기 때문에 기대가 컸던 선수인데 몸 관리 문제부터 뭐 부상 이후의 폼 문제부터 모든 면에서 맨시티급의 선수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조금 못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좌우 측면도 보시면은 왼쪽 측면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왼쪽 측면은 그나마 이제 고메스가 공격적인 풀백이고 또 이제 그릴리시가 최근에 폼이 좋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끌고 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수비적으로 리스크가 발생을 했던 거였고요. 반면 이제 오른쪽은 칸셀루도 안 좋고 팔머도 안 좋고 포든까지 안 좋으면서 상대적으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던 거였죠.
특히 이제 그 중원에 배치했던 팔머가 부진했던 게 상당히 크다라고 했을 수 있겠는데요. 결국 45분 뛰고 교체 아웃됐고요. 예. 패스 9회 시도했어요. 음.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67%의 성공률 이거 굉장히 끔찍한 수치인 거거든요. 예. 거기다가 뭐 수비적으로도 볼 경합도 3회 해가지고 1회 성공했고 소유권 1루 스 5회에다가 태클 하나 제외하고 수비적으로 뭔가 보여준 게 없었죠. 네, 결국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중원에서 볼 점유율은 높았지만 공을 병합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유효한 장면을 만들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맨시티였고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가 특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없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 측면 공격이 죽었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포든 같은 경우도 이 경기에서 드리블을 5회 시도했는데 한 번밖에 성공시키지 못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포든답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오른쪽에서 뛰게 되면은 이거 왼발잡이잖아요. 예. 포드는. 그러니까 포드는 원래 정발 윙어처럼 쓰면서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게 많이 하는데 오른쪽에서 서게 되면은 접고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크로스가 조금 부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타이밍도 늦어지죠. 예, 그러니까 8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시킨 거죠. 예. 게다가 뭐 예. 크로스를 받아줄 만한 선수도 많이 없었어요. 예. 홀란도 선발 출전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소유권 1룬 횟수도 18회였고요. 또 이제 칸셀로 같은 경우도 이 경기에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패스 성공률도 79%밖에 되지 않았고 소유권 1룬 횟수 21회도 가장 많았어요. 결국에는 개인적인 폼 문제도 있었다. 또 상대 예. 압박도 좋았기 때문에 특히 사우스햄튼이 압박이 좋은 팀이다 보니까 예. 이런 그 측면에서의 중원에서의 중원 조건을 모두 내주면서 그 맨시티가 의미 없는 점유만 했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왼쪽에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왼쪽 메찰라로 나왔던 이카이 긴도아 선수가 고메스의 뒤를 조금 커버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볼 경합 6회 해가지고 한 번 성공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패스 성공률도 84%로 조금 낮은 편에 속했었고요. 빈도한 치고는요. 예. 소유권 1른 횟수도 15회로 상당히 많았죠. 예. 거기다가 이제 고메스 같은 경우도 수비적으로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기록한 게 태클 2개 외에는 없잖아요. 예. 위에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선제골 실점 장면에서 이 고메스가 공을 뺏겼던 것이 굉장히 큰 치명적인 실책이 됐기 때문에 네. 이날 경기에 뭐 이 기록상 평점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평점을 받아야 네.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47분경까지의 이제 패스맵인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왼쪽은 그래도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공격 비율이 높았던 건데 중앙 알바레스 혼자 떠 있죠. 그리고 오른쪽 측면 다 떠 있죠. 예, 그러니까 포든도 공을 못 받고 알바레스도 연결을 받지 못하면서 공격 선수들에게 공을 투입해주지 못했고 또 이 선수들이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상대 문전으로 들어가서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요. 칸셀루가 전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칸셀루가 지금 워커 옆에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예, 팔머가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선수가 사실은 미드필드에서 뭔가 공을 받아주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근데 터치가 없다 보니까 예. 평균 위치가 저렇게 예. 나온 거예요. 예. 예. 결국에 이제 전진이 되지 않았다. 올라가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데요. 네, 가로축이 이제 전진 패스 관련된 거고요. 그 세로축이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캐리와 관련된 건데요. 센터백인 라프로트가 가장 독보적으로 그것도 네. 독보적으로 혼자 위에 있고요. 또 오르테가가 음. 또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릴리시라던가 팔머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뭔가 해준 게 없어요. 필립스라던가. 결국에는 이제 후방 지역에서의 빌드업이 완벽하게 실패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공이 없을 때조차도 네. 사우스햄튼 선수들의 공세를 또 막아내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이 지친 거를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볼이 가지고 있었을 텐 그래도 맨시티다웠어요. 물론 뭐 박스 위까지 올라 커버하지 못한 거는 조금 아쉬웠지만, 근데 볼이 없었을 때 이제 구역 점유가 너무 떨어지죠. 예. 저는 로테이션을 더 돌렸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적당히 돌려야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차라리 FA컵에 조금 주전급들 나오고 리그컵에 백업 자원들 내보내고 다시 이제 리그 경기 맨유하고 이제 경기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주전들 그러면 일주일 쉬고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돌렸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맨시티가 이제 첼시와의 또 리그 경기 일정 사이가 타이트했기 때문에 특히 첼시와 2연전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무엇보다 사실 이런 로테이션의 배경은 저는 이제 맨체스터 더비의 영향이 크지 않나 싶어요. 네, 왜냐하면 맨유가 사실 뭐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긴 했지만 최근 8연승에다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래 들어 지난 몇 년을 통틀어도 네. 가장 강력한 맨유다라는 평가 속에서 또 맨시티가 맨유 원정을 가고 그리고 또 네. 맨시티가
사실 맨유가 안 좋을 때도 이 맨체스터 더비에서만큼은 사실 조금 이제 라이벌전 특성상 고전했던 경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 좀 많이 신경 쓴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곧바로 토트넘하고 또 그렇죠. 예,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이 물론 오늘 가장 그 로페티기 감독 부임하고 안 좋은 경기긴 했지만은 그래도 정규 시간 기준은 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승부차기였으니까. 그러니까 결과 자체는 계속 로페티기 감독 부임하고 나서 좋게 흘러오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FA컵 4라운드에 아스날하고 만나게 됐어요. 예, 정말 그 빅매치가 이어지는데 또 그리고 재밌는 게 전반기에 원래 치렀어야 했던 토트넘과의 그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또 바로 2월 초에 잡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느 한 경기도 지금 로테이션을 확실하게 가동할 수 있는 경기가 이제 없어서 네. 사우스햄튼전에 조금 과감하게 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또 아마 첼시전 대승도 어느 정도는 얘네들 믿고 가도 되겠다. 그렇죠. 이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믿고 갔는데 위치를 잘못 설정하지 네, 않았나. 위치도 잘못 설정했고 또 이제 유망주들 같은 경우는 체력적으로 붙이고 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결국 과르디올라 감독이 뭐 완벽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감독, 뛰어난 감독이지만 이렇게 가끔 명장병으로 불리는 이런 독특한 선택들이 대부분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 시즌 첫 번째 대회 탈락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네. 곧바로 4강전 대진표가 나왔어요. 돌풍의 사우스햄튼이 뉴캐슬과 만나게 됐고요.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노팅엄과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이 4강전 경기 일정 그리고 어떤 팀이 우승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또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